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안철수 의원님이 어느덧 사선이 됐습니다. 이게 늦게 정치를 시작하셨는데 지금 이게 국회의원 되신 지 12년입니다. 이 22대 국회는 또 그 어느 때보다 더 어려운 국회 아닌가 싶은데 먼저 좀 감회를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분당 그리고 또 판교 주민 여러분들 과분한 사랑에 정말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22대를 맞이해서는 좀 더 정말 정치를 잘 해야겠다. 정말 민생 중심의 정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는 단순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저보다는 더 나은 나라에서 살게 해주고 싶어서 그 중요한 것이 정치여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뭐 더 나은 나라라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공정하고 상식적인 나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이 손해보지 않고 그 다음에 줄 선 사람이 새치기 당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그 열매를 딸 수 있는 그런 나라,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나라. 근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고 다들 생각하니까 다들 좀 불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게 제가 정치 시작한 이유입니다. 그거 22대 때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그 정치 시작할 때 그 초심. 초심의 포부가 어찌 말하면 지난 윤석열 대통령으로 정권 교체를 그 국민들이 이뤄낸 원동력 아니었나 싶은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실망 아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보수에 정통한 분들은 배신당했다라는 말까지도 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집권 여당이 중간에 선거 치료가 여소야된 건 처음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그래서요, 뭐 다들 이야기에 넣어주면 우리 안 의원님 입장에서 이번 총선 그리고 윤석열 정부 무엇을 갖다가 반성해야 될지 정말 어디에서 국민들한테 이만큼 실망과 분노를 줬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와 당이 민심을 얻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부는 정부대로 사실 공정과 상식 그것 때문에 정권 교체가 5년 만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된 건데 이걸 바뀌었다는 느낌을 주지 못했었죠. 그리고 또 민생 문제 해결을 제대로 잘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총선이라는 게 정권의 중간평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대통령도 말씀하셨듯이 이번 총선은 내 얼굴로 치르는 선거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사실 거기에 대한 평가가 바뀌었던 겁니다. 그 다음 또 두 번째는 당의 잘못이라고 한다면 사실 여당은 민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어떤 분야를 발전을 시키겠다는 그런 비전과 희망을 제시해 주는 게 정부 여당의 역할 아닙니까? 근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야당과 같이 싸우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전략의 실패죠. 그러니까 아시겠지만은 민주주의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야당의 역할은 여당을 비판하는 게 1차적인 그 역할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그건 너무나 당연한데 근데 그러면 여당의 역할은 무엇인가? 여당은 야당과는 달리 1차 대화 대상이 국민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께 그런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 예를 들면 의료 대란 같은 문제 어떻게 해결하겠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라인 사태 어떻게 해결하겠다. 그 다음 민생 경제 문제 어떻게 해결하겠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줘야 되는데 결국은 싸우기만 한 거죠. 사실 대표적으로 이조 심판론 같은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국민들은 삼자가 돼버리고 소외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도대체 국민들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면 여당 야당이 싸우는 모습만 보이고 우리한테는 관심이 없는데 우리는 원하는 것이 계속 이렇게 투표를 하는 이유가 우리 삶을 개선해 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결국은 실행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여당과 정부에게 그 책임이 다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선거 전략에서도 실패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민을 보고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예, 여당은, 그렇습니다. 여당은 그렇습니다. 여당은 그래야 되는데 야당하고 싸우기만 했다. 예. 이게 이 뼈아픈 말씀인데 지금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책임지고 사퇴했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전당대회에 다시 한동훈 등판론이 소설 나와요. 예. 이게 코미디다 하고 윤상윤은 말하더라고요. 예. 책임져야 될 사람이 우리 아내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미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저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현재 입장은 안 밝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이번 총선에 비대위원장이니까 책임이 있는 거는 맞죠. 예. 그래서 저는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번 전당대회 대표로 나서느냐, 그건 결국은 한동훈 전 위원장의 그런 결단과 그리고 또 책임의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제 돌이켜 보면은 좀 전에 말씀하신 지난 정권교체 대선에서 이 마지막에 어떤 그 하중점정을 한 게 윤석열 안철수 단일 아니었던가.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인수위원장을 했잖아요. 예. 근데 그 이유가 윤석열 정부에서 사라졌어요. 예. 우리 안철수 의원의 역할이. 그래서 잘 모르는 국민들은 인수위원장이 본래 그런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왜 이 안철수 의원은 예를 들면 단일화 주역에다가 인수위원장 했으니까 좀 공동정권, 공동책임론도 있을 법한데 아예 사라졌어요. 아무도 거론을 안 하거든요. 왜 그래 됐다 보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 기본적인 상식적인 공식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집권하는 사람, 그러니까 선거에서 이긴 사람은 그 집권 연합이 있었기 때문에 당선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이것이 좀 더 확장이 돼야지 그 다음부터는 국가 운영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 집권 연합을 유지를 하면서 동시에 그 전까지는 지지를 안 했던 사람들까지도 다 끌어들여 가지고 이 지지 기반을 더 넓혀야지만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집권 연합을 스스로 해체를 한 거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여러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이제 김기현 대표까지 다 그런 게 하나하나 쌓이다 보니까 더 지지층이 좁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다가 이번 의료 대란을 접하면서 고전적인 지지층이었던 의사계층이라든지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 해병대라든지 여기까지도 사실은 등 돌리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사상 초유의 20%대 지지율이 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요, 그때마다 금방 말씀하신 그때마다 메시지를 냈어요. 이렇게 국민들을 향해서 내고 그 정부와 여당에도 촉구하고 그랬는데 그 반향이 크지를 못했어요. 어쨌든 정치는 현실이고 정치는 또 세력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워했던 분들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안 의원님의 그 메시지가 정확하고 의미가 있고 그러한데 왜 반향이 저렇게 적을까? 왜 채택이 안 될까? 예를 들면 본인이 제일 답답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쓴소리라고 하면 저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의 쓴소리는 망하러 가는 쓴소리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것만 고치면 잘 될 수 있다는 조언입니다.
예. 뭐 참소리라고 할 수가 있죠. 예. 근데 저는 후자의 이야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뭐 아마도 저도 부족한 점이 있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현대 대중들은 어떻게 보면 이성적이고 옳은 소리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감정적으로 감동하고 맞아 이런 방향으로 가야 돼 이런 것들을 원하는데 제가 너무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면에 많이 치중을 해서 어떻게 보면 또 무미건조하게 해법을 제시했지 이분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노력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반성도 하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안 의원님이 결국 백은 국민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열화와 같은 성원과 지지 속에서 아마 그 뜻을 이루셔야 되지 않나 예, 이런 생각하는데 예,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아쉬웠다 이런 건데요. 어쨌든 대통령이 총선 참패 이후에 그 정치 대통령이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예. 선언하면서 안 하던 어쨌든 영수회담도 하고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자, 영수회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영수회담은 저는 한마디로 만시지탄이고 예. 좀 아쉬운 점들이 있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만시지탄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은 제일 달라진 부분이 아마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 아닌가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전까지와는 다르게 어쨌든 사과를 하셨거든요. 아, 그거는 기자회견에서 했고. 예, 지금 이야기하는 영수회담. 예. 영수회담. 예. 영수회담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도 역시 협치의 시작이지만 결과물이 없었다는 게 아쉽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과 야당의 이 당대표가 처음으로 만났지 않습니까? 2년 만에. 그러니까 늦었긴 하지만 이제부터 이게 시작이 될 수 있겠다. 그런데 거기서 합의가 된 거나 또는 공동발표문이 나오지를 않은 점들은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면 안 되고 어차피 지금 국회에서 절대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계속 이제 앞으로 남은 3년간 제대로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 아닙니까? 그래서도 저는 여야정 협의체를 상설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여당의 대표가 이번에 저희들 뽑히게 되면은 같이 논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회에서 법을 만들더라도 정부에서 시행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또는 더 심하게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예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여야 대표가 한 자리에서 그리고 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함께 서로 합의가 되면은 이것은 법안도 통과되고 실행도 담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협치를 하려면 영수회담이 아니라 이제는 여야정 협의체로 전환을 해서 이걸 정례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그거는 아마 앞으로 영수회담을 하면 그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저는 그러기를 희망합니다. 예, 싶고요. 그런데 이번에 끝난 다음에 느닷없이 비선 라인 밀사 논란이 있었는데요. 예. 함성덕 교수님이나 이미국 교수님이나 원로 교수들이 없는 말을 지어내서 하지는 않았지 않느냐는 게 국민들 정서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놀라웠어요. 예.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 지금 안 의원님 제안하는 그 이상으로 더한 내용들이 다 주고받았더라고요. 예. 사실 그 내용을 보고
확실하게 사실 확인은 안 됐지만 만약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면 지금 지지층에서 아주 분노를 표할 만한 그런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탈당하기까지 나왔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런 특히 영수회담 같은 데서 비선이 아니고 오히려 사실 저 북한하고 이렇게 서로 협상을 할 때도 공식적으로 직함을 가지고 있는 공직자, 예를 들면 국정원장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밀사를 했죠. 예, 사실 또 마찬가지로 이번 같은 경우도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 같은 사람이 움직여서 이걸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그런 이번에 비선이 움직여가지고 이런 논의 주제들을 주도를 한다거나 또는 정말 보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갔다면 그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면 절대로 안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아무도 책임 안 지는 이야기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말들은요. 협치 시작이나 결과가 없었던 영수회담에 이어서 그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좀 국민적인 관심이 컸고 주목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까 전체적인 평은 이제 만세지탄이 뭐 등등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 참 만시지탄이고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시지탄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볼 때 긴 시간 기자회견 중에 제일 눈에 띄는 부분이 김건희 여사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게 그 전에 대통령께서 KBS 신년 대담 했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선거 전에 하셨으면 참 더 나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뭐 그거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아시고 거기에 따라서 민심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민심에 따라서 말씀을 하셨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웠던 부분은 두 부분입니다. 최상병 특검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또 의료 대란 부분에 있습니다. 뭐 순서대로 우선 뭐 최상병 건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보수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국방, 안보, 보훈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사실 국가의 존재 이유와 직결됩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개인이 흩어져 살면은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많이 받으니까 모여서 살다 보니까 국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소속원들의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런 일을 하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해주는 그게 선진국이고 품격 있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제 그 수준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진상을 규명하고 거기에 맞는 예우를 해주는 게 보수의 핵심 가치와도 사실 맞는 내용인데 다행히 이번에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팩트라든지 또는 법리 측면에서 문제될 것이 없다. 다만 뭐라고 합니까? 특검이 종료가 되면은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면 특검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도 공수처가 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께서 그 정도로 이런 팩트라든지 법리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시다면 오히려 저는 보수의 핵심 가치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 여러 가지 몇 가지 문제가 있는 조항은 있지만 하자. 그래서 진상을 규명해서 거기에 따라 합당한 예우를 하자. 저는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외압 문제가 걸렸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냥 사건 진상 규명만 예. 최상병 그 사건 규명만 하면 그건 이제 주로 경북경찰청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공수처에서 하는 주된 거는 외압 그 논란 부분인데 그 외압 논란 부분들이 대통령실 본인까지도 연결되어 있고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뭐 대통령 이번에 기자회견에서도 본인도 언급했지만 본인은 그런 관련성에 대해서는 뭐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는 자신 있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저는 그 이야기를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진상 규명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클리어하는 게 그게 맞겠다는 생각이죠. 근데 지금 당 입장에서는 대체로 그 수사 경찰과 그 공수처 수사를 보고 뭐 대통령은 조금이라도 미진하면 본인이 먼저 제안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그 정도로 자신감을 보이셨으니까. 있는데 거꾸로 이제 그 정도 자신감을 보였으면은 거부권 9번이나 행사했으니까 이번에 국민 감정도 67%나 지금 원하고 있잖아요. 예. 받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인데. 예. 그럼 이게 이제 거부권을 만약 지금 거부권을 시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거부권 행사할 것 같아요. 대통령이 이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그럼 국회에 다시 넘어오면은 이번 21대 국회가 곧 끝나기 때문에 아마 28일 정도에 재의결이 지금 예상되어 있거든요. 예. 그럼 그때는 우리 안 의원은 그럼 이 재의결 부분에 찬성으로 이제는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저 재의결이 들어오면 무기명이긴 하지만 저는 찬성표를 던질 생각입니다. 이제 이번에 들어오면 무기명이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예. 근데 저는 그 이전에 대통령께서 그 특검하자 이렇게 저는 오히려 공세적으로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로 자신이 있으면.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국회 구조상으로 아무리 특검 공수처의 수사가 끝나더라도 야당에서 다시 또 들고 나올 겁니다. 어차피. 그러면 특검으로 표결로 또 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반복되는 것보다 오히려 정말 기본적으로 믿고 있는 가장 보수의 핵심 가치를 살리는 길이 오히려 나 받겠다, 떳떳하다 그렇게 나가는 길이라고 봅니다. 선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논란을 갖다가 오히려 보수 입장에서 먼저 주체적으로 정리할 수도 있다. 맞습니다. 저는 그러기를 바랍니다. 국회도 계속 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보수의 근본 가치를 갖다가 공격받는 거니까 더 아플 수 있죠.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안 의원님 하면 코로나 때 국민들이 그 한 장을 다 기억할 겁니다. 코로나에 대구 내려가셔가지고 그때 이 의사복을 입고 수술복 같은 색깔이던데 그 사진 한 장이 온 국민 내리에 지금 아마 있을 건데 이번 의료교육 문제에서도 우리가 2000년도에 의학 분업 그리고 2020년도에 의사 정원 문제 가지고 또 2차례나 이런 그 과정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도 이렇게 거치냐 문제를 푸는 과정들이 이게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해요.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의료 대란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1년 결정을 유예하되 증원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범사회적인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어떤 시기에 몇 명을 증원한다를 결정한다 하자. 저는 이렇게 가는 게 답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지금 현재 병원들이 도산 위기에 있는 병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4월 30일 날 페북에도 올리고 서울대 비대위 저 세미나에도 참석해서 말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아마 곧 도산하는 병원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름 정도 되면은 전국에 있는 지방의료원부터 먼저 도산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서울에서 대형 병원들이 연쇄 도산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이게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의료 시스템이 전 세계적인 수준에. 거기다가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 병원 도산도 도산이지만 이 학생들이 또 전공의들이 병원에 돌아오지 않으면 1년 이제 유급이 되겠죠. 근데 왜 도산하죠? 네? 병원이 왜 도산하냐고요? 지금 적자가 심각하죠. 이 정원하고 상관없이? 그 병원이 지금 교육병원부터 도산하는 이유가 지금 병원이 수익을 그나마 내고 있는 게 전공의들 때문입니다. 전공의들이 사실은 교육도 받으면서 진료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월급이 굉장히 낮습니다. 전문의가 되기 전에는 월급이 낮거든요. 그걸로 해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우리나라 수가 시스템이 잘못된 데가 많거든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급여와 비급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항목은 보험에서 얼마 이제 부담하지만 이 항목은 전혀 보험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네네. 근데 원래대로 할 것 같으면은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원가 보존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 보험은 어떻게 되냐면 건강보험은 급여를 하면 할수록 적자 보게 돼 있습니다. 병원에서요? 예. 그런데 왜 그걸 그대로 놔두느냐? 예. 나머지 너희들이 알아서 비급여를 사용해서 거기서 적자 보존을 하라. 이런 구조로 돼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네요. 예, 말이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구조를 뜯어고칠 필요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병원 경영 악화의 또 주범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벌써 뭐 마이너스 통장 개설한 병원들이 거의 대다수고요. 뭐 아마 거의 다 시간 문제입니다. 다 도산할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이 이 아이들이 1년씩 유급을 하게 되면 의대생들이 예를 들면 뭐 레지던트는 부터 시작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면 내년에 인턴으로 모집할 사람이 없습니다. 공보위로 갈 사람이 없습니다. 군의원으로 갈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1년씩 유급을 하면 지금 현재 3,000명인데 만약에 1,500명 증원을 한다고 치고 3,000명이 유급을 합니다. 그러면 7,500명을 한 학년이 7,500명이 돼서 그게 6년 내내 가는 겁니다. 그걸 어떤 병원도 제대로 교육을 시킬 수가 없는 그 정도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고 다 무너지는 거죠. 부실한 교육을 받게 돼서 우리나라 의료의 수준 자체가 굉장히 떨어질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민들이 의아한 게 그걸 아무도 몰랐다는 이야기냐 이런 거죠. 그게 순서를 잘못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정부에서 원래 어떤 개혁을 하려고 하면 맨 먼저 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우군을 확보하는 겁니다. 즉 의료 분야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 때 미리 언론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공개 세미나를 통해서 이 문제점들을 알리는 거죠. 우리나라 의료계의 문제점이 3가지거든요. 첫 번째가 필수 진료 의사들이 부족하고, 두 번째로 약을 개발하고 뭐 치료제를 그런 백신을 개발하는 의사 과학자가 부족하고, 그래서 의전원도 그래서 만들어졌다가 다시 의과대학으로 돌아온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3번째가 지방 의료가 굉장히 지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풀 거냐 이렇게 공론화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관심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될 테고 그때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내놓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방법을 정책을 통해서 또는 재정을 투입을 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려면 의사를 몇 명 더 충원해야 된다고 숫자는 제일 마지막에 내놔야 됩니다. 근데 정부에서 거꾸로 한 거죠. 처음에 숫자부터 덜컥 내놓으니까 아무런 우군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그냥 충격파로 다가온 거 아니겠습니까? 의사들도 반발하고 뭐 이렇게 된 거죠, 사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교육 개혁을 하려고 했을 때 1년차 때입니다. 임기 1년차 때 제일 먼저 나온 게 뭡니까? 5세 입학이었습니다. 숫자부터 나오면서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결국은 교육 개혁이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이 교육이라는 게 20년 후에 세상에서 살아갈 아이들이 거기에 잘 적응하고 제대로 자기의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정말 자기 적성에 맞고 그리고 또 인성도 제대로 된 아이들을 배출하는 게 교육의 목적인데 지금 우리 교육이 그런 게 가능한가? 그게 아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뭐 5세부터 7세 사이 아이들마다 다 그 발달하는 그게 다르니까요. 부모가 판단해서 아 얘는 5세 입학해도 되겠다고 하면 5세 입학시키고 7세 정도에 입학해야 되겠다고 싶으면 7세에 입학시킨다든지 얼마든지 숫자는 맨 마지막에 내면 되거든요. 근데 현 정부에서 항상 정책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숫자를 먼저 내놓는 겁니다. 우군을 확보하기도 전에. 그러다 보니까 그냥 비판만 받고 공격만 당하다가 결국은 개혁을 실패했죠. 이번 경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너무 세서 그런가? 공무원들이 모를 리는 없을 건데. 그건 내부 사정은 저도 내부에서 일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순서를 뒤바뀌어서 시행하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부작용이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는 와중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안 의원 말씀을 귀담아서 정부 여당에서 듣고 해야 될 건데. 답답하네요.